네, 이번에는 저희 9월 원예 교육을 맡아주실 김성수 원장님을 저희 그 외래를 보고 계신 민서원 이사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지회에서 영상 담당을 하고 있는 이사 민서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함께 일구는 WHO 퀄리티 라이츠입니다. 강의해 주실 김성수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현재는 다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계시고 한국 오픈다이얼로그 학회 공동대표, 또 한국 정신병 심리사회적 치료학회 국제이사로 계십니다. 김성수 원장님께서는 그 오픈 다이얼로그 치료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또 김성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당사자들의 단순한 그런 그 증상 치료에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회복과 또 삶의 그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인권 기반 접근을 실천하고 계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주 친절하시고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라고 하고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여기서 많이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WHO 퀄리티 라이츠를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심지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께 공유하실 수 있게 제가 PDF 파일로 이렇게 미리 드렸으니까요. 그냥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예, 파일로 그냥 공유하셔도 괜찮고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기구잖아요. 이제 인류의 건강에 대한 거를 주로 정책이라든지 뭐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국제연합기구인데 이 국제연합기구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신건강을 인류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 2012년경부터 시작한 큰 좀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 이름이 이제 퀄리티 라이츠인데 이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라이츠라는 단어는 권리라는 뜻이고 퀄리티는 질, 좋은 질, 양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지금 재활 치료도 하고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권리 기반, 당사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존엄을 존중하는 서비스가 가장 양질의 서비스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외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2018년경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올해까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벌써 한국에서의 확산 과정에 뭐 저 같은 이렇게 전문가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후원 지역에 특히 또 당사자 가족분들 포함해서 200명 되시는 분들이 같이 작업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핵심이 뭐냐? 퀄리티 라이츠 핵심은 이제 뭐 인권을 이제 존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의 핵심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겪는 당사자와 가족을 처음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부터 같이 정책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까지 전문가인 제가 환자분한테는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죠. 공부도 같이 하고 실천도 같이 하고 이거가 이제 퀄리티 라이츠를 해나가는 방법론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 가족, 종사자가 다 함께 일구는 행복이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이건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책까지 다다르게 된. 이 책은 이제 원래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개정판이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번 다음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기왕 구하실 거면 개정판으로 바뀌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수련을 받기 시작한 게 199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6년 전인데 제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근데 주로 이제 1년차 때는 조현병 내지는 이제 조울증 등의 이제 급성 정신증, 심각하고 어려운 위기를 겪는 분들을 계속 주치의로 전담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약물정신의학이 주류이던 때라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은 이분들의 양성 증상을 막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가 몇 점까지 떨어지도록 해야지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퇴원을 하는데 제가 1년차가 끝나고 2년차, 3년차가 되면서 문득 발견한 게 작년에 내가 또 내 동료가 이렇게 주치의를 맡아서 퇴원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또 3년차 되니까 또 다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6병상 되는 병동인데 사실은 한 200~300명 되는 환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입원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치료 맞나? 이 병의 본질은 뭘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병에 대해서 좀 의사로서도 비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의 진단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분열병입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마치 암 선고하듯이. 이제 왜냐하면 의사들 마음속에도 이게 좀 잘 안 낫는 병이라는 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그게 이제 제가 젊은 정신과 의사일 때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을 마치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2년 후에 용인정신병원으로 갔는데 용인정신병원에 갔더니 그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하셨다가 좀 안 보이던 분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반가워요. 이제 그러니까 저 여기 온 지 5년 됐어요. 이제 6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만나보면 부모님들도 그 사이에 좀 연로해 계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족분들 당사자 입장에서도 대학병원 열심히 하시다가 이게 계속 어려우니까 이제 오래 있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 대한 비관, 이 병에 대한 전망 자체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공동생활 가정이죠. 공동생활 가정의 자문의사를 맡게 돼서 이제 거기 회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만났던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취업해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입원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가지고 선생님 이제 통장 보여드릴게요. 3천만 원 모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다른 경과가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 수련 과정에서 의사들이 못 배웠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재활에 대한 수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용인시 정신보건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이게 계속 해온 일들이 그거예요. 우리 이제 회원분들 저기 직업재활 이마트 가가지고 담당자 만나서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취업하는 거 도와드리고 왜냐면 회원분들이 취업하시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조현병이나 정신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잘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뭐 좋은 치료도 필요하지만
의학적인 치료 외에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 같은 동료 시민인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원을 투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료 서비스라는 건 그 자원 중에 한 집행단위일 뿐인 거예요. 이 전체 자원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의사이긴 한데 이게 무슨 시민단체 같기도 하고, 이제 CEO님들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제 예산 가지고 오고, 사업 벌리고, 같이 회원들이랑 같이 저기 땅끝마을까지 자전거 여행도 가고, 저는 저 스위스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조현병 이제 예술가 3명이랑 같이 이제 8일 동안 전시회 스위스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된 건데, 그래도 제 이제 정체성 자체는 저는 조현병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의사라는 정체성은 20년 동안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다 보니 자꾸 이게 좀 이동해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퀄리티 라이츠라든지 오픈 다이얼로그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 스스로는 제가 조현병 당사자들을 돕는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조현병 당사자들 돕는 거가 끌렸을까? 저한테. 그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오면서 이제 해봤는데, 일단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이 작업이 저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누구님 진단이 뭐 정신분열병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가 암 선고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일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누구님 이제 지금 진단은 현재 진단 기준으로는 이제 조현병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긴 한데, 이거 너무 쫄 필요 없다.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도록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뭐랄까 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뭐 동료 지원가라든지 가족 활동가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대등한 동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돼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데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 당사자 가족들과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좀 끌리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전에는 초창기 의사는 그렇게 훈련받아요. 이제 당사자가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의 경험을 얘기할 때 이 경험들을 빨리 진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장애고 이건 환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A 기준을 맞춰가지고 조현병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틀에 환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한 20년 넘게 하면서 지금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당사자 한 분 한 분은 다 유일무이하거든요. 이분들의 삶은 유일무이하고 이분들의 꿈꾸는 거라든지 고충도 다 유일무이해요. 그러면 이분 마음이 어떠한지 일단 좀 기다리고 듣는 거. 그리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당사자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좀 듣고, 또 당사자를 제일 잘하는 분들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분들이 서로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들여서 끈기 있게 해나가다 보면은 모든 가족들 안에는 자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 나름으로 서로를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자원들을 발견해 나가실 수가 있고, 그걸 기다리면 되는 작업을 하는 거라,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은 뭐 키츠라는 시인이라든지 윌프레드 비온 같은 이런 좀 정신 분석가를 인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잠시만요, 조금 길게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당장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당사자 혼자 머무르느냐, 아니면 당사자와 가족이 같이 머무르느냐, 또 거기에 종사자가 같이 머무르면서 견뎌나가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이 상황 자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뭔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 또 힘이 축적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와 퀄리티 라이츠 철학을 좀 잘 담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이건 제가 많이 인용하는 좀 퀴즈인데,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 이런 정신적인 관계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잖아요. 뭐 병원 치료도 하고 재활 서비스도 하고 여러분들 서로 돕고 계시잖아요. 병원 가면은 외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죠. 심리사회적인 위기에 대한 돌봄은 외과 쪽에 좀 가까울까요? 아니면 산부인과 쪽에 좀 가까울까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외과인 것 같다 하시는 거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산부인과 손 들어보시겠어요? 둘 다. 예. 정답이 있는 둘 다. 예.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시하신 분이 레리 데이비슨이라고 예일 대학에서 이 리커버리 를 이끌어오신 굉장히 좀 저명하신 분이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워크숍 접속했을 때 이분의 이유는 내가 이제 외과 질환에 걸려서 뭐 예를 들어 담낭에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치료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은 그닥 많진 않아요. 그냥 금식하고 병원에 가면은 마취과 의사가 저를 잠들게 만들잖아요. 마취과 의사가 저를 마취해서 저런 게 누워있는 동안에 모든 수술진들이 제 배를 열고 담낭을 제거하고 다시 닫고 깨매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자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산부인과 산모가 출산을 하러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산부인과 동원에서도 의사, 간호사, 치료팀들이 소아과 의사까지 해서 열심히 산모와 아가를 조력하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건 산모잖아요. 굉장히 고생해서 아이를 출산해내는 건 결국 산모가 해내는 거거든요. 결국 이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돌봄이라는 거는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거를 조력하는 것처럼 결국은 회복을 이루어내는 분들은 당사자인 것 같아요. 가족인 것 같고요. 이들을 돕는 게 이제 돌봄인 거죠. 정신과적인 치료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나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당사자 안에 있는 주도성이 발휘가 되도록 또 가족 안에 있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발휘가 되도록 돕는 거가 서비스라고 가정할 때 인도에서 그 WHO 퀄리티 라이츠 프로젝트의 시험 운영이 2018-19년경에 여러 해 동안 열렸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좀 결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 퀄리티 라이츠에 참여한 여기에는 그 종사자, 당사자, 가족들이 다 참여했거든요. 같이 팀을 짜서 그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같이 평가팀을 만들어서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정신병원의 여러 가지 인권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팀들의 티셔츠가 이 티셔츠였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모든 이들은 경청받을 권리가 있다. 굉장히 좀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오픈 다이얼로그하고 맥을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이들이 스스로를 말할 수 있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다시 조금 딱딱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현병 등의 정신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정신증 미치료 기간이라는 기간이에요.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그러니까 처음 내가 무언가 일상이 좀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가 발병이라고 치자고요. 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점이죠. 여기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병 전체의 경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정신증 미치료 기간이 보통 한 3, 4개월 이내가 되도록 그 나라의 서비스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빠른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오고 첫 치료가 될 때까지 한 1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2, 3년 전 통계가 14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1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자체가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좀 어떤 경과를 밟게 돼요. 처음에는 처음 발병해서 하거나 다시 재발해서 이런 위기가 올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소위 전구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서서히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당사자가 내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가족과 서로 대화하실 수 있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소위 정신응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신응급은 소위 이제 문제행동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자타의 위협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기간이 꽤 걸립니다. 요 기간을 줄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간에 적절하게 개입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타의 위협이 생기고 문제행동, 어려운 일, 정신응급이 생기게 되면 위기와 응급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기 때 적절한 개입이 도움이 가지 않아서 응급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응급 단계부터는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당사자는 잘 안 가시려고 하고 입원하기도 쉽지 않고 고생스러워지는 거죠. 치료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병원 입원 치료 자체가 또 상당히 고생스럽죠. 또 입원 치료를 겪은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뭐 재활기관이라든지 자조기관이라든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의 정신건강 정책은 이 부분을 강화하는데 좀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투입한 것 같아요. 일단 정신응급이 발생했을 때 빨리 지역에 있는 응급개입팀들이 환자를 모시고 비자 입원을 빨리 시키는 거죠. 안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병원들이나 공공병원들의 예산을 써서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상들을 확충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지역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왔었고 집중되어 온 것 자체가 저는 순기능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일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위기가 생긴 다음에 응급까지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정부의 계획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집중해야 될 영역은 위기 발생 단계부터 좀 서비스 진입 자체가 최대한 좀 부드럽고 정중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단계,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좀 양질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좋은 치료가. 이런 부분들로 정책의 중심이 좀 확장되어 갈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야 될 핵심 내용들이 이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환자가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평소와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전구 증상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런 시점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고 병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의원에 가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약 먹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센터를 가더라도 딱히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지가 않고 선택지가 좀 많지가 않고 초기에 적절한 도움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서비스에 연락을 드렸더니 최대한 빨리 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원이나 센터까지 당사자와 가족이 이동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뭐 제일 편한 장소, 집으로 찾아와 보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수원 지역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시험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수원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개인위원회에서 일주일에 반을 일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정신과에서랑 똑같이 외래진료를 보고 나머지 반은 이제 이 연구개발 사업으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난주 지금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요번 주 토요일이죠? 지금 지난주에 2번, 요번 주에 1번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센터에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도 하고, 저는 다른 때는 뭐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가족과 당사자들 밖에서 찾아가서 만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초기에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빨리 진단을 내리고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좀 맥락을 살펴보고 안심을 시키면서 이분들이 병원을 가는 방법도 있고 입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들을 의논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오픈 다이얼로그 시험 운영을 이제 수원에서 할 때 이제 한 가족분 같은 경우는 당사자분이 이제 제 허락을 받고 이분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쭤봤거든요. 좀 나눠도 되는지 허락을 하셔가지고 당사자분이 양성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쫓아오고 감시하고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이 힘든 거를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들들볶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힘드신 거죠. 근데 병원은 안 가시려고 하고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좀 압도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도 곤두서 있고 부모님도 곤두서 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거의 뭐 그냥 고성이 오가고 싸우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 모임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매주 하다가 나중에 2주 간격으로 한 것 같아요. 하신 다음에 당사자분이 납병원을 저희가 선택지 중에 납병원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납병원을 가시는 거를 일단 동의를 하셨어요. 약을 드시는 건 동의 안 했어요. 약은 내가 아직까지 내키지 않는데 납병원은 나가보겠다. 그래서 납병원을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다행히 이분은 뭐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진 않았거든요. 저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약을 쓰고 싶으면 뭐를 좀 쓰고 싶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약을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 얘기하셔서 그 약을 드렸죠. 몇 달 있다가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또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결국 이 서비스가 없었으면 아마 결국은 입원을 하셨을 텐데 그 입원하시지 않고 위기가 넘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서비스 시작 단계가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우선은 당사자의 안전, 가족의 안전, 또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급성기 때는 이제 서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자의 입원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자의 입원을 하고 그 정신과적 응급처치라는 쪽에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환자분들을 억지로 붙들고 주사 놓고 독방에 가두고 이제 묻고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벌어지는 치료적 관행인데 그 관행 자체는 반치료적인 거예요. 이게 당사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거든요. 다시는 병원에 가기 싫게 만들고.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죠. 왜 나 입원시켰냐. 원망과 갈등이 되게 심해지게 되고. 이송 자체도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 이건 이제 파도손의 이정화 대표님이 그리신 그림들이죠. 실제 이런 경험들을 당사자들은 많이들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사자분이 이렇게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좀 거칠고 위압적으로 진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격리나 감박 같은 심리적인 외상을 주지 않는 치료가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자의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정신보건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 안에는 내가 비자의 입원을 했더라도 나를 퇴원시켜달라 라고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저한테 있어요.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조력이 있다면 당사자가 좀 덜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되게 입원을 하게 되면은 좀 가족과 서로 이렇게 연락이 끊기잖아요. 상당기간. 그러지 않고 입원 초기부터 좀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좀 치료진과 함께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가족 관계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가족 관계를 피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입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뭔가 이렇게 꿈 같은 상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입들, 서비스들이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안한 핵심 원리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전에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비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럼 비자 입원을 하기 위해서 입원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오더를 내리고 연락을 하면은 이제 건장한 보호사님들이 내려와서 이제 울부짖는 환자를 막 들고 이제 환자 막 이제 서로 막 다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신병원의 굉장히 흔한 풍경이에요.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병실에 들어가면 문 꽝 닫히고 이제 연락 안 되고. 이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퀄리티 라이츠 핵심 원리들, 비강압 치료라든지 절차 조력 같은 것들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병원이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그 행정입원, 응급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중환자분들이 오셨어요. 80%가 다 비자의 입원이었고 오실 때 이제 거의 구급차나 경찰차에 꽁꽁 완전 결박당해서 환자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맞이할 때 치료진들이 의사 혼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3-4명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환자분한테 우리가 저는 의사 누구고 그 다음에 저는 간호사 누구고 저는 이제 이 안전요원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먼저 해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좀 이거 끈을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끈을 풀고 그 다음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다 저희가 이거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당사자분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끌려왔는데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지금 선별검사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분들을. 그래서 이 페이스 마스크에다 다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정신과 의사 김성수. 저 의사예요. 이제. 그래야지 분들이 마음이 놓이잖아요. 마음이 놓이게 하고 앉으시게 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누구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오시게 됐고 이거는 응급입원 지금 좀 시행해야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씨께서 지금 싫다고 해도 이건 억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입원이다. 강제적으로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님께서는 지금 이 입원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어필하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뭐 이지구제 신청, 저기 퇴원초과 신청, 인권위 신청 이걸 하실 수가 있고 원하신다면은 마치 변호사처럼 당신이 입원하신 다음에 빨리 5일 이내에 지금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절차들을 상담해주고 조력할 수 있는 분을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게 한 평균 내보니까 환자분 도착해서 입원할 때까지 저희가 한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쓰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원 근교에 있는 다른 병원들에 조사해봤더니 환자가 도착해서 입실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썼대요. 30분 쓰게 되면은 묶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한 30분, 40분 더 쓰게 되면은 당사자분들이 내키지는 않지만 올라가겠다라고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입실할 때까지 환자를 들쳐업고 끄들고 올라가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입원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음날 여쭤보죠. 이거 신청하시겠냐? 그러면은 신청하시겠다고 하면은 연락하게 되죠. 바깥에 있는 동료 지원가들이 방문하는 거죠, 병원에. 동료 지원가들이 절차 조력 인원으로서 병원에 들어오셔서 이분들과 상담을 하고 단순히 법적인 역량만 발휘하시는 걸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당사자분들이 입원하실 때
거의 맨몸으로 입원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혼자 사시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고양이 먹이도 주시고, 그다음에 옷도 갖다 주시고, 핸드폰도 갖다 주시고, 이런 조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퇴원할 때 같이 가시는 거죠. 행정 입원하시게 되면은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웠던 장면이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올 때는 봄에 초봄 1월달에 2월달에 들어오셨는데 나갈 때는 여름이 돼 있는 거죠. 맨몸으로 끌려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원 봉다리에다가 옷 들고 그냥 나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가시지 않고 지역에 있는 절차 조력 동료 지원가들과 이미 준비를 해서 새로운 옷 가져와서 지금 병원 차를 타고 나가시는 거죠. 적어도 이제 간선버스 한 대까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계부터 좀 여러 다학제 치료진이랑 당사자 가족 지원가들 함께 좀 어떻게 하면 빨리 퇴원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다면 어떨지. 퇴원한 다음에 사회복귀를 위한 이제 재활시설로 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가 않아요. 입원 병실에서 퇴원하실 때 센터라든지 이런 데 미리 연계되기가 잘 없죠. 퇴원하시기 전에 미리 센터 등록하시기가 아직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더라도 결국은 당사자 가족이 나가서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지회를 발견하시기 이전에 많은 것들을 이미 지금 다 찾아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입원에 계시는 동안 하게 되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입원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서비스가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게 병원 기반 사례관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범사업으로 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됐을 뿐인 거고요. 퇴원 이전부터 지역사회 서비스와 미리 연결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가족과 당사자가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다면, 이런 바람들을 좀 구현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또 희망이 생긴 상태에서 이 급성기 개입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 이런 바람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안하는 치료이고, 상당 부분 국내에서 좀 시험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보여드리는 거죠. 새로 집중해야 할 영역은 위기 발생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의 서비스 진입. 그 서비스가 시작될 때 내가 상처받고 겁에 질리고 트라우마를 입는 게 아니라 좀 위로를 받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가 필요하고요. 지금 여러 트랙으로 이 정신건강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정책 혁신안이 나왔었고, 또 작년에 이렇게 지금 그 격리 강박 도중에 지금 돌아가신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또 최근엔 또 병원에 종사자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죠. 말하자면 지금의 급성기 병동치료는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고 종사자에게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한 그 어떤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급성기 치료환경 개선 협의체라고 하는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나 도입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하나가 동료 지원이죠. 동료 지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동료 지원가가 운영하는 쉼터, 그리고 절차 조력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인데 이것도 동료 지원가가 운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3년 말에 이제 법안이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절차 조력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서울과 경기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있었다면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이 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동료 지원 쉼터는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잠을 잘 수 있는 센터도 있고 낮 시간만 프로그램을 하는 센터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강압적 치료가 명시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비강압 치료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립병원, 성묘한병원이 제일 대표적이죠.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흥분하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는 빨리 붙들어다가 주워놓고 묶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최대한 당사자분들을 끈으로 묶지 않고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안심을 시키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을 비강압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강압 치료 자체가 좀 이게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게 재작년에 명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작년에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이 퀄리티 라이츠에 기반한 인권 중심의 중재 기술이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된다는 게 명시가 됐어요. 그 중재 기술 연구 개발에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로 같이 참여를 해왔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물이랑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과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건강, 정신장애 국가 책임제 이런 정책이 맡기게 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근데 정책이 맡기게 되면은 저 같은 종사자들이 다르게 일해요. 센터 직원들도 다 달리 일하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과 당사자들의 삶이 달라져요. 사실은 정책과 현장은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삶이 달라지면 또 종사자들이 또 다르게 일해요. 다르게 일했더니 현장의 종사자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면 저희는 또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정책에 선순환을 미치는데 중요한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책에서 시작할 것이냐 어디서 이거를 첫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WHO는 첫 시작점은 서비스 현장이 달라져야 된다. 정책 기반자들은 현장을 모르거든요. 현장에 있는 의사, 간호사, 센터 직원, 여러분들 지금 시민사회죠. 시민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고자 지금 노력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좀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첫째 시작점으로 제안을 했고 결국은 다부문 이해관계자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협치로 이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결국 시스템 내에서 이런 종사자들, 제공자들과 이용자들이 같이 협업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 현장을 바꾸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국제적인 전 세계 정신보건을 인권과 회복 중심으로 완전히 혁신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이고요. 퀄리티 라이츠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의학 모델의 확장이 의학 모델에서는 증상, 진단,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재활 모델이 있었죠. 당사자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기술 훈련도 하고 인지재활도 하고 직업재활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걸 넘어서자는 거죠. 회복 모델에서는 이 당사자와 가족의 전체 삶을 보자는 거죠. 이 안에서의 전인적인 지지를 해나가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의학적인 치료와 좋은 재활치료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어떤 인권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회적인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가동을 하고 정책을 세우자라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퀄리티 라이츠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순서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전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계로 2019년에 함께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대면 훈련 도구. 우선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대면 훈련 도구는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종사자, 전문가, 당사자,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 훈련 도구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로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25개의 모범 사례를 선정을 했어요. 전 세계를 뒤져서 비용은 기존 치료보다 크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회복의 관점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치료들을 찾아낸 거죠. 잘 사는 나라의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례들도 있어요. 굉장히 멋진 사례들을 찾아내서 등재를 합니다. 소개를 하고요.
이런 걸 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참조해서 따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올해는 실제 정책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 전체에서 제가 외부 기고자로 지금 참여를 해오고 있고, 한국에 보급을 하려고 시도해오는 과정에서 이게 한국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2, 3년 동안 그 작업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도구에는 몇 가지 핵심 대목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강압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격리 강박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치료 서비스 안에서. 그 다음에 동료 지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 회복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리고 법적 역량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육 훈련 도구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압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 서비스를 25개를 펼쳐냈는데, 이 훈련 도구와 모범 사례 서비스는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용인정신병원에서 한국어 번역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누구나 다운받아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좀 위기 서비스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 서비스는 어때야 하는지, 그 외에 이제 주거 서비스라든지 동료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다 뽑아서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위기 서비스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위기 서비스로 세계보건기구는 4개의 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4개의 서비스를. 미국 거 하나, 영국 거 하나, 뉴질랜드 거 하나, 핀란드 거 하나. 근데 이 중에 4개 중에 3개는 위기 쉼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제 핀란드의 라플란드라고 하는 주 전체 정신건강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이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로는 모여서 얘기하는 대화를 얘기하고 큰 의미로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 서비스가 포함이 됐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모든 다른 위기 쉼터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하죠. 그리고 모범적인 병원 서비스를 3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독일의 하이든하임 병원이라는 곳이 관심을 좀 많이 모았어요. 여기는 한 70병상 정도, 80병상 가까워 되는 급성기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 병원인데, 입원 기간이 짧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역사회 서비스와 단절되지 않고, 처음부터 쭉 연결되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 동료 지원을 제공을 하고, 외부 동료 지원가를 초대해서 비강압 치료를 하는 거죠. 격리 강박 안 하려고 직원도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병원 안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핵심 요소들을 다 도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사례가 이제 등재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용인정신병원 이제 WHO 협력센터장을 할 때 이 중에 리커버리 모듈을 그냥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2년 동안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고, 그때 이제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첫 해예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해서 2년을 했는데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셨어요. 첫 해 한 16개 기관이 참여하셨는데, 뭐 이응병원이나 이제 부산에 있는 나눔과 행복병원,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기관에서도 와주셨고, 또 부서울시내과라든지 이런 좀 정신재활시설에서도 오셨었고, 참여하신 분들은 그 종사자와 당사자와 가족이 같이 오셨어요. 나눔과 행복병원에서도 아버님이랑 아드님이랑 거기 치료진이 같이 와가지고 팀이 와서 1박 2일 동안 같이 워크숍을 하셨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가장 좀 파워풀한 집단 어떤 작업인 것 같아요. 이 리커버리 워크숍이. 이걸 이제 2년 동안 총 35개 기관이 경험을 하시고, 그 중에 몇몇 기관들이 돌아가셔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셨죠. 자기네 기관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흥덕에 있는 이응병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 퀄리티 라이츠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그 병원에 좀 이렇게 정식 프로그램으로 런칭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고요. 이게 쭉 이어질 뻔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일단 다 올스톱 됐어요. 그러다니 다시 시작된 것이 이 경기도립병원을 이제 새로 세팅을 하게 되면서 이 경기도립병원은 40병상의 급성기 병원을 운영하고 강사원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행정입원 위주로 비자의 입원에 복무하는 병원이거든요. 강제 입원. 그 병원에서 치료팀들이 같이 열심히 좀 의기투합을 해서 이 비강압 치료, 오픈 다이얼로그, 동료 지원가와 협업하는 걸 같이 해보자라고 도입을 한 거죠. 공공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에 이런 걸 처음 도입하는 거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WHO 본부에서 경기도 지사한테 감사장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좀 운영을 해봤죠. 일단 경기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영에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민간병원들은 수입을 올려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해야 되는데 경기도립병원은 적자를 내도 되는 경우였거든요. 전체 운영 예산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고 다 보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음껏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2년 반 정도를 입원을 경험하신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비자 입원 비율이 한 30%, 35%쯤 돼요. 모든 병원에서. 강제 입원하신 분들의 비율이 그 정도인데 경기도립병원은 81%였어요. 정말 중환자들을 많이 받고 평균 재원 기간은 굉장히 긴 거 아시죠? 여기는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있어요. 평균 재원 기간이 한 21일 정도로 짧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입원 환자분들 중에 그 끈으로 묶이는 강박을 경험하신 분이 5%였어요. 전국 평균은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강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전체 전국에서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충 추측컨대 201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유추해서 추측해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됐었었고,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에 작년에 이제 사고들이 1년에 벌어지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전수조사를 해보니 일단 그 보고의 정확성 자체를 일단 예외로 하더라도 6.9%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과 입원 환자분들 중에 끈으로 묶이는 환자분들의 비율은 7% 정도 돼요. 저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전수조사를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호주랑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이런 데이터 없습니다, 지금. 일단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검사했더니 7%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자원을 더 투입하면 이거를 지금 4로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경기도립병원은 5%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 1개월 이내 재입원율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병원, 대학병원이든 정신병원이든 병원에서 제가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퇴원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정신과에 다시 입원하는 거예요. 뭐 A라는 병원으로 다시 입원할 수도 있고 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죠. 근데 퇴원한 다음에 한 달 있다 재입원하는 비율이 한 27%쯤 돼요. 4명 중에 1명은 힘든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신 다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원 치료가 실패한 거죠. 어찌 보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조현병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기도립병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봤더니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이 6%까지 줄었어요. 되게 놀라우실 수 있는데 이은병원은 민간병원이거든요. 이은병원이 지난 5년 동안에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이 6%예요. 거기는 인력이 더 많지도 않고 지금 그냥 똑같이 보험 수가 체제 안에서 하고 있지만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자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끌게 되고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우수 사례로 언급이 되게 되면서 중앙정부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부터 또 당사자 가족분들이 이 퀄리티 라이츠를 아시게 되시면서 이 퀄리티 라이츠와 오픈 다이얼로그와 인권적인 치료를 이렇게 보급해달라는 목소리를 막 적극적으로 내주기 시작한 시기 같아요. 2020년 그전부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2021년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보급 가능한 비강압 치료, 오픈 다이얼로그, 또 동료 지원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라는 공지가 국가적으로 뜨게 되죠.
이건 좀 세계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일이에요.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띄운 경우들이 흔치가 않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틈새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이랑 이제 이응병원이 이제 주관 연구기관이 되어서 3년 동안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이 팀이 맡은 과업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한국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리커버리 프로그램, 그리고 동료 지원, 그리고 비강압 치료, 이 5가지를 개발하는 과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여한 기관이 아주대학교 병원, 이응병원 말고, 이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형 오픈 다이얼로그를 오랫동안 해온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묘한병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천주의 성묘한병원은 잘 아시겠지만 한 40병상 정도 폐쇄병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급성기 병원을, 여기는 아예 강박대가 없는 병원이잖아요. 환자를, 급성기 환자들 끈으로 안 묶어요. 붙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주사 놓는 것까지는 하지만은 끈으로 환자를 묶어놓고 나오는 건 없어요. 여기는 끈이 없으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비강압 치료를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병원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병원이고, 그리고 당연히 당사자 가족들이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다운 프렌즈가 참여했고, 또 수원시 정신건강가족학교, 또 마음사랑, 그리고 파도송까지 참여해서 이 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WHO 본부에서 이제 이 기획 단계부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제 한국에 새로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좀 외국의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국의 오픈 다이얼로그 협회에서 처음부터 자문을 해주고 이 진행 과정에서 계속 기술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지원과 동료 지원과 등이 만들어진 이런 팀들이 생겼고요. 현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죠. 당사자가 위기가 생기면 일단 경찰 구급대가랑 센터 직원들이 개입을 하는데 병원에 어렵게 입원시켜요. 어렵게 입원하면은 지역 서비스하고 관계는 끊어져요. 왜냐면은 센터에서 일로 들어와서 이제 사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등록 전까지는 없잖아요, 사실은. 또 병원에서도 센터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을 하시면은 퇴원한 다음에도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돼요. 새로운 기관이랑. 그러다 보면 당사자가 다시 또 고립해서 다시 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초기 단계 오픈 다이얼로그, 비강압 치료, 동료 지원 진행 영상 결정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훈련 도구를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 훈련 도구를 만들어서 같이 우선은 훈련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시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각 기관에서,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시험 운영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급하십시오라는 훈련 도구와 함께 어떤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목표였고요. 제가 여러분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슬라이드를 건너뛰면서 제가 사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믿는, 주로 가족이 많죠. 가족 아닌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종사자, 이 촉진자 팀이 만나요. 이 모임 한 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 가족에 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촉진자로 들어가잖아요. 진행자가 한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최소 2명이 들어가고 보통 한 3명, 4명이 들어가면 더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촉진자가 누구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동료 지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 지원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오픈 다이얼로그예요. 이게 유명해지게 된 거는 이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60년대 이제 좀 치료 공동체라는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정신보건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핀란드로 건너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치료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핀란드의 이제 알라네인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그냥 좀 달리 해보자. 그 당사자 한 명 한 명이 다 고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만 볼 게 아니라 당사자 가족들 다 초청하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모이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분들의 맞춤형으로
이분들의 상황들을 이해해서 설명드리고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이 접근을 필요 맞춤 치료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근데 이 필요 맞춤 치료가 몇 해 동안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좋아서 핀란드 전국의 조현병 프로젝트로 널리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심리 사회적인 접근을 국가 단위로 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핀란드의 라플란드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계속 이어간 거죠. 이어가면서 이걸 오픈 다이얼로그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발전시켜 나간 방식은 상당히 소박해요. 원래는 만성병동에서 일하시던 종사자들이 급성기 병원으로 이제 기능이 바뀌게 되면서 여기 뭐 그전에는 오래 입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냥 직원들이 같이 감자 키우고 토마토 키우고 그냥 같이 지냈대요. 근데 우리 이렇게만 지내지 말고 오래 계신 입원 환자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해보자. 가족들과 그냥 대화를 해보자. 하고 이런 대화 모임들을 가족 치료를 공부를 계속하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퇴원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른 다음부터는 입원하신 직후에 이 모임을 가져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퇴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꿔본 거죠. 그러면은 입원한 다음에 하지 말고 입원하기 전에 해보자. 그랬더니 입원하기 전에 이 모임을 열심히 가졌더니 굳이 입원하지 않고 그냥 외래로 끌고 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럴 거면 이제 병원으로 오시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집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좀 개량 진화 과정을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변화해 온 건데,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20년 동안 그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 이렇게 후향적 연구를 해보니,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자 입원율도 훨씬 떨어지고, 조현병 회복률도 훨씬 높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를 찾아가서 이걸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당사자와 가족들도 행복했지만 종사자들이 굉장히 기뻤대요. 이 치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서 지금 NHS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대규모 한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한 300명의 촉진자 팀을 양성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종사자도 있고 동료 지원가도 있어요. 또 가족 지원가들이 같이 출동할 수 있는 300명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지금 한 3, 4년 동안 이 비교대 조건 무작위 맹종원 연구를 시행했는데 이 결과가 아마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아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근거가 있어야지 보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크게 도입한 사례가 영국에 하나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도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파라슈 프로젝트라고 하는 위기 대응 프로젝트에서 제가 2015년에 여기 가서 좀 이거를 목격을 하고 배웠는데 진짜로 동료 지원가랑 의사랑 저기 임상심리사가 셋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출동하는 거예요. 오픈 다이얼로그를 배워서 당사자가 계신 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분이 응급실에 계시면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급성기 병동에 있으면 글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모임을 가지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진행된 적이 있고요. 이 당시에는 한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로 바뀌면서 싹 이제 지금 서비스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픈 다이얼로그가 이제 한 전 세계 35개국에서 한 140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공에서 운영되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근거 중요하잖아요. 약물 치료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 외에 심리사회적인 접근으로서 과학적인 근거가 가장 높은 접근은 가족중재예요. 그래서 모든 단계의 모든 유형의 어떤 조현병을 겪으시는 당사자와 가족한테는 적극적으로 가족중재를 하라라고 영국의 미국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중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가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 가지 가족중재들이 다 수렴하는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가족중재이고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좀 다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 슬라이드 보여드려요. 가족중재 하라고 좀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 않냐.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오픈 다이얼로그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촉진자 팀을 양성을 해야 됐어요. 이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팀이 있어야지 방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 풀을 만들기 위해서 2023년도에 5일짜리 워크숍을 가지게 됩니다. 총 28명이 참여해서 핀란드와 영국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훈련자를 초빙해서 이제 수원 지역을 캐치먼트 에리어, 목표 지역으로 한 거예요. 수원 지역에 있는 병원들, 센터 직원들, 동료 지원가들, 정신건강가족회 가족 지원가분들을 다 초빙해서 이제 같이 기본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5일 동안 공부를 한 것만으로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공인 훈련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받게 되고, 시험 운영을 2023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플랫폼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어떤 정신증 위기를 겪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약속을 잡고 집으로 방문을 하는 거죠. 물론 핀란드처럼 뭐 24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작업을 시작해서 이 시험 운영 방문할 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팀 중에서 2명, 3명씩 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좀 병원 직원과 센터 직원이 좀 혼성팀을 만들었고 동료 가족 지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 장면인데요. 대부분 오픈 다이얼로그는 가정에서 벌어지는데 가정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담지 않았고 이거는 이응 병원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굴 가리신 분이 이제 실제 가족과 당사자이시고 이 종사자 4명이 같이 총 6명이 7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7명이 이렇게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 과정들을 또 허락을 받고 또 비디오 촬영을 해서 자막을 달아서 또 국제 이제 훈련자를 훈련시키는 분들한테 슈퍼비전도 받으면서 정교하게 좀 다듬는 작업을 해서 3년 동안에 한 모든 세션이 1시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140회 넘는 세션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아 이거가 실제로 해보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정 방문, 지역으로 방문하는 오픈 다이얼로그 외에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첫 치료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원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오픈 다이얼로그를 이응병원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운영을 하면서 개발된 것들을 학술대에서 보급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 병동에서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응병원에서의 어떤 체계도인데 이 병원은 사례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입원 환자 한 분 한 분을 다 전담을 해요. 그리고 입원 병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동료 지원과나 센터랑 같이 일을 해요. 당사자가 입원을 하면 사례관리자가 당사자를 만나면서 가족도 같이 만나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을 이제 이응병원에서는 DOTP라고 하는데 그냥 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 방에 초대되는 분은 사례관리자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당사자분이 막 아주 난폭하거나 이 모임을 못 버틸 정도가 아니면은 증상이 생생하더라도 모임은 진행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 모임을 안 하지 않아요. 증상 빵빵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 당사자도 부르고 가족도 부르고 사례관리팀도 다 들어가요. 주치의랑 미술치료사랑 간호사랑 그 다음에 지역의 센터 직원이랑 동료 지원관도 들어가요. 한 1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보이겠죠. 많은 분들이 같이 처음부터 당사자 얘기 듣고 가족 얘기 듣고 합의 안 돼요. 굉장히 떠들썩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다 그래서 환청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응병원 원장님이 한 10년 넘게 해오셨는데 한 1년 하신 다음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거 한다고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진 않는데 퇴원시켜달라고 쪼르는 걸 안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가족들끼리 안 싸웠고 왜냐면 할 얘기 시큰하실 수 있고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고 같은 편이 되니까요. 치료 동맹 형성이 되는 거죠. 오래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한대요 보통. 그렇지만 이 모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원래는 의사가 따로 보고 간호사가 따로 보고 다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치료 계획 짜고 합의를 봐버리기 때문에 의외로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지난 5년 동안 재입원율이 6%입니다.
전국 평균이 27%라고 말씀드렸죠.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울 건 없죠.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빨리 내 얘기 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듣고 나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묵지 않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동료 지원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얘기하고 이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건강지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르게 도입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수원가족학회에서 시도했는데 저는 이거 좀 하려고 해요. 오픈 다이얼로그 기법을 이런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다가족 치료. 이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비슷하게 시도된 적이 있거든요. 실제 여기 계시죠? 이제 그 여러 가족 수원 강주관 가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가족분들이 모이셨는데 이 안에 작은 원이 들어있죠? 이 작은 원 안에 실제 가족이 세 가족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죠. 처음 만나시는 가족분들이 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고 이 대화를 잘 진행되시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저와 또 오픈다이로 훈련을 받은 가족치료사, 가족지원가 우리 같이 하신 거예요. 이 모임을 진행하고 한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한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이 같이 또 후감을 나누고 제가 좀 놀란 거는 처음 만나시는 가족분들이지만 한 가족이 고충을 얘기하실 때 다른 가족분들이 바로 공감하세요. 또 다른 가족은 너무 공감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력을 지원을 지지를 해주시고 위로를 하실 수 있는 파워가 연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소비 좀 프로그램을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들의 어떤 조직화 내지는 운동이 좀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응용시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직률이 높고 그들의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어떤 팀워크 내부 워크숍으로 오픈 다이얼로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도 했고 은평병원에서도 했고 각종 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막강합니다. 동료 지원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 동료 지원가들 역시 다른 당사자들을 공감하고 조력하는데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도손이라는 조직은 잘 아시죠? 파도손은 제가 한 2년 반부터 지금 계속 매달 가고 있어요. 이분들은 저랑 2년 반 전에 3일 동안 이제 워크숍을 하고 그들이 하는 동료 지원 활동을 대화적으로 서로 조력하기 위한 대화적 인터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과 포항에 있는 부설시내과라는 클럽하우스 연합으로 해서 그들의 동료 지원 작업에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를 도입하는 거를 한 2, 3년 동안 도왔고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상 타셨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가족이 계시고 여기는 동료 지원가랑 종사자들이 같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주에서 그들이 워크숍 하실 때 실제 우리 팀이 둘이 가서 현장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를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랑 워크숍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곧바로 도입하시기가 제일 용이하실 거예요. 이 리커버리 프로그램, 회복 퇴원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다 완성돼 있어요. 갖다 쓰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2018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량해 오면서 이걸 한국화시켜서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 보다 더 리커버리 개념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량하는 작업을 아주대학병원과 이은병원에서 진행을 해오셨고 이거를 그냥 개량한 게 아니라 실제 워크숍을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센터에서도 했었고 실제 이제 당사자 가족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뭐 아주대학병원에서 하셨었고요.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비강압 치료는 사실은 환자를 묶거나 가두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대요. 관행적으로 해온 거고, 관행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된, 이런 서비스, 이런 조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어떤 후유증이나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종사자들도 많이 다치고, 이직률이 높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국가들에서 다른 방식의 훈련을 해서 도입하는 것들을 해봤더니 실제 비용도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고 치료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보급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잘 사는 나라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레이시아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좀 덜 개발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600병상짜리 병원이 있는데 지금 강박 전혀 없어요. 마음 먹고 종사자들이 의기투합해서 훈련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성모한 병원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한 이제 정책이 각 국가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퀄리티 라이츠 프로그램이 유용한 거죠. 마침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정신보건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기도 강박을 못 없앴어요. 전체 324개 병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박을 많이 하는 부분 20%까지 한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동들이 일종의 홀프 시험을 만들어서 우리 강박 좀 하지 말아보자. 비강압 치료를 하기 위한 병원 연합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보급을 해나가는 걸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강압 치료는 이런 식으로 보급된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저는 이 비강압 치료가 정신과 위기를 겪는 분을 돕기 위한 어떤 신기술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과 치료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성묘한 병원이 주도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나가고 계시고 이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해주셨죠. 몇몇 정신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호사님들이랑 같이 보호사님들 교육을 했더니 달라지는 변화가 사실은 보호사님들 역시 정신병원 조직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치료보다는 관리를 하는 역할들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훈련을 하신 다음에 자부심이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전문적인 돌봄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의 얘기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환자분들이 느끼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액티브하게 보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가 하는 절차 조력 프로그램은 이거는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영해온 파도송과 경기도의 우리다운 프렌즈의 동료 지원가들의 조력을 얻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도구를 만드는 개발 사업이었지만 도구만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가동을 해주신 거고요.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당사자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가지고 다음 단계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도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이거를 아젠다로 정신건강 정책 포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WHO 본부에서 발표를 하시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전체 세션이 다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실제 찾아보시면 다 세션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퀄리티 라이츠의 이런 비강압 동료 지원 이런 것들과 오픈 다이얼로그를 합쳐서 보급하는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일해요.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제 국제학술지에 등재가 되었고 국제학회에서도 기조 발표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합하는 것이 이런 인권 치료가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협력을 보다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우선 오전에는 워크숍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이 오전 워크숍 동안에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실제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참여를 하셨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그 당시 지금 이제 차관 되셨죠. 정신건강정책관 국장님 이하 이런 정신건강 정책과 주무관님이나 하무관님들이 다 워크숍에 참여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계셨어요. 워크숍 다 들으시고 퀄리티 라이츠를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관에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제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주시기도 하고 적어 주시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반영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든 것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완료됐어요. 사실 완료가 된 거는 3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책자 형태로 이루어진 그 병원에서의 오픈 다이얼로그 도입 지침, 지역에서의 지침, 그리고 리커버리 프로그램, 비강압 치료 훈련 지침, 그리고 그 동료 지원 지원회사 결정 훈련 지침이 완성이 됐고, 회계 정산이랑 이게 심사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가 완료가 돼야 통과는 됐는데 완료가 되면은 전국에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다가 스터디할 때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읽으시고 가져다가 프로그램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이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가져다가 바로 쓰시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리커버리 프로그램은 그냥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실제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 지침이고요. 책자 내용들을 제가 좀 일부 보여드리는 거고, 병원에서의 오픈 다이얼로그는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받고자 하면은 어디에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비강압 치료는 주로 병원 직원들이 스터디로 하기 좋겠죠.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토의를 할 수 있는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료 지원. 동료 지원가분들이 같이 공부하시기 좋은 자료고, 특히 절차 조력 제도가 내년에 이제 본격 시행되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이 절차 조력에 참가하는 동료 지원가, 절차 조력인들의 트레이닝 과정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 커리큘럼으로 이게 포함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하경희 교수님이 주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 회복 리커버리 프로그램, 이게 제일 두껍고 제일 쓸만해요. 당장 쓰시기에는. 실제 여러분들 다양한 방식, 다양한 기관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퀄리티 라이츠 리커버리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토픽들이 있는데 가이드북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져다가 쓰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 각각의 토픽들이 주제가 뭐고 핵심 요소가 뭐고 영상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으며 그 영상의 링크는 어디에 있으며 이걸 진행할 때 팁은 어떻고 준비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행 예상 시간은 어떻고 회기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고 참고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사전 준비물은 어떻게 돼야 되고 준비물의 사용법은 어떻고 이 프로그램 핵심 철학은 어떻고 사례는 한국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상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1, 2부의 권장 시간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단계에 영상들 링크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용 PPT도 다 그냥 배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PDF 파일로 이 책자를 가지시고 이 PPT를 그냥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기관에서든 어느 단체에서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퀄리티 라이츠 연구개발은 아까 저기 외국에 있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이만큼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개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종결됐고 예산은 없지만은 이 팀들은 해산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로 가동방문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 또 이제 다른 씨앗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교육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공공의 교육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제안드리고 있고 공공의 교육 플랫폼에서 제안되는 틀을 크게 이걸 필요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훈련을 하실지 또 지역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또 여러분이 해당이 되겠죠. 동료 가족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도입을 하실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이걸 해보니까 첫 단계로는 한 3일 정도짜리 오픈 다이얼로그 워크숍을 가지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 퀄리티 라이츠가 먼저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픈 다이얼로그가 제일 사람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이 연대를 만드는데 파워풀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추천해드린
리커버리 워크숍들을 도입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비강압 치료, 동료 가족 지원 서비스에서는 동료 지원 모듈, 그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 심화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다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연동해서 협력하는 것. 치료진들이 3년 동안 이걸 시험 운영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오픈 다이얼로그, 비강압 치료, 동료 가족 지원 등을 따로따로 떼놓고 하면은 실패해요. 동시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은병원 원장님이나 팀원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 입원한 환자 열심히 지금 2시간씩 지금 모여가지고 대화해놓고 환자분 화낸다고 갔다가 가둬버리면은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도입을 해야 되고, 이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 있고, 일부 응답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적인 플랫폼 안에서 이런 교육들을 공공기관이 이런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십시오 하고 공지가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만나가지고 오픈 다이얼로그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연구팀 안에 그 김신곤 교수님이라고 인문학자가 계세요. 그 인문학자분이 퀄리티 라이츠라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장 인간다운 돌봄이다. 우리 인류 공동체가 사람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은 아주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오픈 다이얼로그라면 결국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너 왜 힘드냐? 어떤 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대답을 하는, 응답을 하는 거죠.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비강압 치료라는 거는 인간은 살아오면서 기본적으로 공격성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살지 않습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그거를 심하게 표현하죠. 아이가 격하게 막 지금 화내고 뭐 던지고 한다 그래서 그 애를 데려다가 가두고 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의 지금 근본적인 어떤 이런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적인 힘든 심성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개입이 비강압 치료인 거예요. 그리고 동료 지원은 이 고통을 겪는 인간들이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당사자들이 보람을 찾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그래서 이 퀄리티 라이츠라는 것이 결국 화도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니까 겪는 거 아니냐. 심리사회적이란 이런 고통은 다른 동물들은 겪는지 안 겪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많거든요. 가장 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 이거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다운 방식의 돌봄이 아마도 이런 퀄리티 라이츠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의미표를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을 좀 드립니다. 제 슬라이드는 마지막이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원래는 좀 충분히 대화를 좀 나누고 했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몇 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 드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급된 나라들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급되었느냐를 물어볼 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보급한 적은 없고요. 당사자 가족들이 될 때까지 요구하셨다고 해요. 특히 영국에서 이런 지금 40억짜리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특히 가족단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랑 대한신경정신의학회죠. 거기다가 거의 한 7, 8년 이상 계속해서 모임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저변을 넓혀가는 거가 지금 제일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거부하는 당사자를 오픈 다이얼로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한다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약 역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과 안에서
그러니까 오픈자로 지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 작업은 끈기 있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당사자분은 어머니가 요청하셔서 집으로 갔는데 당사자분은 저희랑 만나기 싫어하세요. 방에서 안 나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방에 찾아가서 문턱 드리고 저희 누구누구 이제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인사드리고 어머니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고 초청을 드렸는데 원치를 않으세요. 그러면은 꼭 참여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밖에서 어머니랑 좀 우리끼리 대화를 좀 나누고 있을 텐데 문을 좀 열어놓아도 되고 닫아도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낫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당사자는 방에 계시고 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했죠. 예, 그러면서 한참 1시간 정도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말하는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 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눈 다음에 1시간쯤 있다 다시 찾아가가지고 지금까지 좀 얘기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좀 합류를 하시겠냐 여쭤보니까 당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도 할 말 있다. 이렇게 해서 합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댁을 찾아가는데 당사자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안 일어나요.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도록 가족분들이 딱 세팅을 해놨는데 당사자는 방에서 방바닥에 누워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저희가 그 당사자분한테 다음에 오셨을 때 누워 계시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사자분 누워 계시는데 그 옆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세요. 멀쩡 일어나가지고 합류하시기도 하고 다 가능해요.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년, 2년 해도. 그런데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감당하시는 가족분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훨씬 밝아지시고 편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한번 같이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일단 또 손 드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17년 됐고요. 병원에 한 30번 입원을 했어요. 병식이 여자가 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내에 퇴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2년간을 이제 뭐 한천간 망상했더라도 입원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제가 상담하고 하는데 대안 자체를 안 해보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야간 입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서울 수수에 있는데 인천에 입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이번에 선생님 오셔가지고 좀 오픈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한 번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지금 입원해 있는데 퇴원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픈 다이얼로그 서비스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한테 오셔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료하고 있는 제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오더라도 거기서 오픈 다이얼로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저 혼자 일을 하니까요. 이 팀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못합니다 지금은. 그럼 이제 이거를 제공하려면은 결국은 오픈 다이얼로그로 팀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세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세팅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이번 세팅에서 그걸 하는 곳은 현재는 이은병원이 유일하고 그 다음에 지역은 수원 지역에서 지금 수원센터에서 이 연구개발은 끝났지만은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이어가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아버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제일 먼저 생겨야 되겠죠.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일단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 이 교육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은 관심이 있어 하는 기관들이 의료기관도 꽤 있으시고 또 동료 지원 기관, 정신재활기관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체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족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항상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세요. 근데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답을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고충이 있잖아요. 또 아버님은 말씀하신 아버님의 고충을 아드님과 함께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좀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대화 나누실 수 있는 공간, 장을 드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입원해 있는 세팅에서는 그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서 이런 오픈 다이얼로그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 될 테고요. 또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도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도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당사자분들이 손 드셔서 당사자분들 말씀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국민 마음부자 사업이 있는데 네. 이게 확대가 된다면 아까 세 가지 단체에 관심이 있는데 심리 상담가 단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D를 그 전국민 투자 사업에서 한다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게 이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심리상담이랑 다른 지역 내지는 의료 서비스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손 드셨는데 이분까지 가요. 마지막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병원 처음 갔을 때 200ml 먹었었어요, 크로자핀을. 근데 나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600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0 정도 먹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6개월 단위로 조금씩 줄이니까 줄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목표는 그냥 25ml 먹는 게 목표인데, 그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줄여진다 하셨고,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는 진짜 나중에 상태가 좋아지면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지. 예, 저는 근데 먹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약이 좋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리커버리 분야에서 굉장히 또 하나의 뜨거운 분야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항정신약물을 쓰지 않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이게 큰 하나의 줄기이고, 그 다음에 항정신약물을 쓰더라도 이걸 어떻게 협력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주제인 것 같아요.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례가 없나? 제가 듣기로는 한 명 듣긴 했거든요. 저도 좀 알아요. 약 안 드시면서 잘 지내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의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드시고 회복이 가능할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안 권해요. 지금 약 드시라고 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긴 세월을 두고 전문가랑 이 회복된 당사자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좀 공동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시간 2시간 가까이 거의 강의해 주신 김성수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픈 다이얼로그 우리 가족 단체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다른 임원하고 하겠는데, 우리 김성수 원장님과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할 수 있는, 한번 같이 그죠, 가족 단체 협력도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 우리가 역할도 있는 것, 심지어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